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을 돌며 사흘째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도 방문해 지지층을 결집할 계획인데 당 안팎에서 나오는 압승 낙관론엔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표심을 공략 중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은 인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아주 가까운 인천에 살긴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를 오니까 확실히 제 집 같아서 편하고 좋습니다.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를 차례로 방문한 뒤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안팎에선 이 후보가 55% 이상 득표로 압승할 거란 낙관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5% 이상 득표를 받는다. 60대, 30대 10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후보 측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캠프 구성원들에게 예상 득표율과 낙승을 언급할 경우 징계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그런 얘기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된다. 아울러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과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등 보수 진영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보수층 막판 결집을 고려해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흘 연속 수도권 유세에 나섭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를 돌며 청년 등 유권자 표심에 호소할 예정인데 이번 주말 투표 용지 인쇄 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소화하고 오후엔 고양시 청년 농업인과 모내기를 하며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김포를 찾아 청년 소상공인과 정책 간담회도 였는데 사흘 연속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아이고 고생하시죠. 네. 국민의힘 선거 캠프는 범보수 단일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당 지도부도 이 후보 측과 비공식 접촉을 늘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간에 좀 이심전심이 좀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25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단일화가 성사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수도권을 돌며 청년과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이 후보는 단일화 움직임은 구태로 보인다며 아직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및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후보 지지율이 40%대는 넘겨야 단일화 논의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대북 정책과 안보관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공박이 연일 치열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극에도 북한이 잘 견딜 것 같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반국가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는데 반면 민주당은 미군 방위비를 올릴 수 있다고 한 김문수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접경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경고했던 배경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꼽았습니다. 왜 휴전선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날르면서 북한이 다 들으라고 개방된 무전으로 북한 원점을 타격해라 이런 무전을 왜 행합니까 왜? 드론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해 영구 집권을 꿈꾼 거란 주장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북한이 방벽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는데 북한이 잘 견딘 거란 평가도 내놨습니다.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냥 잘 견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백주 대낮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명백한 불법 도발을 두둔하는 안보관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와 방탄유리도 모자라 김정은 방탄까지 하겠다는 거냐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자필로 직접 써준 연설문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대독한 수준의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가담 세력은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열한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반박했고 김문수 후보의 방위비 인상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정도는 올리자는 그런 저는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가볍게 말했다며 김 후보의 입이 또 하나의 외교 리스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거듭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제가 단일화 무쇠라고 표현한 분들은 뭔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저는 드롭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이 무슨 단일화 무쇠다, 그러니까 앵무새와 단일화 이걸 합친 용어인데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단일화 논의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이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제안을 하고 공개적으로 또 지켜 세워드리고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다방면에 이제 보수권 인사들이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이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 무쇠 또는 통합 무쇠 이런 말씀들은 2022년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그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단일화 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난 대선에 관련된 결과나 단일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는 분명히 한다. 시점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무쇠라는 어떤 그 발언도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신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국에 이런 이준석 후보의 어떤 전략 또 국민의힘의 그런 전략들이 결국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런 확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단일화가 잘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그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켜낼 수 있을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는 굉장히 다른 입장이고요.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반 이재명 연대 과연 이것이 그런 단일화의 명분으로 충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굉장히 뜨거운 구애를 하고 있고 밖에서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건 하나도 없다. 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본다면 예.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보수발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 보수의 새로운 어떤 구심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의 목표를 그 지금 상황에서는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단의 대책, 이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가 그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일단 단일화를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해석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일화까지 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어떤 단계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개혁신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과의 또 관계도 있죠. 예를 들면 합당 여부도 있는 것이고 이전에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안철수 후보의 그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도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정치 세력 간의 합당.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측에서 보면 이제 보수층 인사들을 많이 또 영입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좋게 보면은 뭐 사실 폭넓은 정치 스펙트럼을 갖게 된 정당이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또 이걸 색다르게 보면 보수층의 정치 세력이 좀 괴멸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기다가 만약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이 두 정치 세력이 지방선거까지 가게 되면 3자 구도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도 뭐 뻔한 결과가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당 문제까지 포함된 단일화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일화는 분명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가느냐. 예컨대 그 단일화보다 또 우선시되는 게 다른 세력들과의 또 합침이잖아요.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또 역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런 것들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서 속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표될 여론조사의 추이, 그것들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 TV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TV토론에서도 뭐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그 토론 장면들이 화제가 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토론, 2차 토론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일단 그 국민들께 진정성 있고 또 안정감을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TV 토론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나름의 존재감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존재감이 과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TV 이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 추세가 지금 한 열흘 가까이 고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그 두 번째 TV 토론에서 뭔가 분수령을 만들어내는 변곡점을 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강공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이 다음 주에 조사될 TV 토론이 있으란 직후에 조사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두 자릿수로 올라간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해주신 그 두 자릿수 지지율 만약에 달성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선거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일단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서 선거 비용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대선에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한 58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장 그 경제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돈을 안 쓰는 선거운동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상당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자릿수를 득표하게 되면 최소한 10%를 득표해야 선거운동 비용을 50% 보전받고 15% 이상 득표를 해야 100%를 보전받는데 지금처럼 한 자릿수를 득표하게 된다면 상당한 그 비용 지출을 그 개혁신당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또 그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혁신당도 나름의 고민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단일화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원팀 만들기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서 특사단을 보냈는데 홍 전 시장을 만난 유상범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반전시킬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선대위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선거운동을 나가신다면 또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한국 시간 새벽에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희 한번 띄워주시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모두 돌아갔다. 그러니까 특사단이 돌아갔고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다른 SNS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이 빠삐용 주제가 이 영상을 링크를 하시면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제목도 직접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좀 구속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특사단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근데 그 대통합에 나는 기여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국민께 약속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3개의 특검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사실상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100여 명의 검사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명태균 특검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나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은퇴한 상황에서 선대위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다만 이제 도움을 여러 가지로 준다는 그 생각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일화에 관련된 역할을 아마 맡아서 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대선 이후에 복귀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보수 세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원격적으로 SNS를 통해서라든지 원격적인 선거운동은 좀 티 안 나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은 이번 특사단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특사단의 성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준표 시장의 파란 넥타이를 빨간 넥타이로 바꿔 매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외에 더 크게 눈에 보이는 건 없어 보이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지금 어제 오늘 쓰셨던 이 SNS 메시지를 놓고 보면 특별히 이번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홍준표 시장의 그 전원이라고 지금 전해지는 것은 홍준표 시장의 직접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마 특사단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홍준표 시장께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 이 김문수 후보를 어떤 특별하게 표신하게 지지하는 그런 상황들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SNS에 글 많이 올리시니까요. 추가적으로 어떤 글 또 입장 밝히시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선거를 관망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선대위와는 별도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님하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뒤에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로 나오는 것이고. 유세에 직접 참여하지 않던 한동훈 후보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저렇게 유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희가 눈에 띄는 게 지금 한동훈 후보의 그 유세 옷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게 어떤 그 한덕수 김문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간 옷 프린트가 좀 늦어진 그런 사정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일단 김문수 후보의 그 이름 석자가 적혀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선대위에 적극적으로 스며드는 선거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국회의원 선거 지원 유세 때가 좀 떠오르는데 일단 후보자가 주인공이라는 부분도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언론 평이나 당내 평을 듣고 선거운동 방식을 좀 바꾸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주체에 대한 이 대중의 인식, 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의 일정이나 선대의 역할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조건부 지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조건부 이런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국민의힘 구성원이라면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민의힘이 보수 원팀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 모습을 보고선 바로 보수 원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빨간 운동복을 입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름 석자가 없는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 그것은 나는 당을 위해서는 움직일 의지가 있지만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움직일 의지가는 없는 것이다라고 또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모든 대선은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움직임에서 김문수 후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앞으로도 김문수 후보와 함께 조우해서 선거운동을 함께 펼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후보가 방문하는 지역들 일정들을 보면 부산, 대구, 강원,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약간 우세한 지역이다라고 평가받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많은 곳들을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김문수 후보의 대선 이후의 상황들, 앞으로 있을 이 국민의힘의 어떤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그런 사전적인 포석이 아니냐 이런 또 그 인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원팀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2주 앞두고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날을 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한 것 같은데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음해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한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지금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커피 원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곡 조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왜곡됐다는 겁니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본인의 SNS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을 얘기하면서 제일 첫 문장에 쌍따옴표, 사실 이거는 이제 말을 그대로 인용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커피 원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부분을 말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너무 비싸게 판다 이 말은 이재명 후보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왜곡하고 조작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2019년도에 계곡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업의 다른 방향으로 영업을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들 속에서 나왔던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그리고 당시에 커피 콩값 120원이는 그것은 뭐 진실에 가깝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실물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아무것도 모르고 원가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처럼 부적절하게 그 공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커피 원두 값이 뭐 170원, 190원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원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말한 게 원가가 아니라 원두 값을 얘기한 거였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결국 그런데 그 유세 현장에서는 명확하게 또 원가라고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 될 일이지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첫 번째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가라고 얘기한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다. 당시에 커피 원재료값이 120원 정도 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미 충분히 해명을 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원가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원가의 개념이 그 단지 콩값만 원재료값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공격은 너무나 좀 지엽적인 공격이고 치졸한 공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 부분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자꾸만 언급을 이어가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안 되고 저는 사과하시면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오해를 살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따옴표는 이재명 후보의 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발언은 밑에 이어지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해석의 영역인 거죠. 내가 따옴표를 써가지고 비싸다라고 해석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바로 고발로 이어지는 것도 부적절하고 무엇보다도 자 5만 원짜리 닭 팔아가지고 3만 원 이득 남긴다. 근데 커피 팔면은 8,000원에서 10,000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다. 이걸 듣는 사람은 자 이걸 만약에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부가가치가 많이 이득이 많이 남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요.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커피 커피하우스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득을 남겼어 비싸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위치나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듣는지 간에 이재명 후보께서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강요하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말했지만 당신이 이렇게 들어 이렇게 해석해. 그것은 저는 좀 오만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후보가 유세 때 이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 유리막을 설치한 것을 겨냥을 했어요. 저는 방탄조끼도 경호도 필요가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후보와 달리 당당한 부분이 있다. 당당한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이 부분은 뭐 또 결연하게까지 들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게 대친구들 두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뭐 재판받는 것도 없고 기타 뭐 의혹이 제기된 것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인 건데 사실 이제 방탄 조끼, 방탄 유리막 이런 부분은 후보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 있죠. 이런 형국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 물론 대선 후보들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유세 현장에 후보가 나간다는 것은 그런 현장에서의 유권자들과 마주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방탄 유리라는 일종의 가림막이잖아요. 가림막이 설치된 걸 두고 좀 어색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고 지금 저런 그 유권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도 후보가 제일 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동조의 공감의 말씀을 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롱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산에서 실탄이 38발, 소총용 실탄이 38발 발견됐고 지난달에는 인천공항에서도 소총용 실탄이 4발 발견됐고요. 또 뭐 부산에서는 이런 데서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선원에 의해서 그 권총과 실탄이 발견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 총기류에 대한 안전 청정 지역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저 유리벽을 방탄 유리 안에서 연설할 수밖에 없는 이 작금의 상태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감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기도 하고 또 지금의 이 상황을 너무 희화화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사실 모든 후보에 대해서 방탄 유리막을 그러면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만 겨냥했다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총리급 경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방탄 유리막에 의한 경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이 1위 후보에 대한 글쎄요, 예상되는 이제 지지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더욱더 적극적인 유세를 하셨겠죠. 그런 것들이 종합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호텔 경제학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광주에서 이 논란을 겨냥해 맹공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나쁘면 소비를 진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가게에 돈이 돌면 치킨 가게 주인이 그걸로 매출이 늘 거 아닙니까? 치킨 가게 주인이 닭도 사야 되고 양념도 사야 되고 그러면 동네 경제 조금 나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승수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아듣죠? 근데 왜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퍼온 그냥 역설을 경제 정책이라고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좀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KNJ 승수 효과를 얘기한 거다 이런 설명 이거 왜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뭐 어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 호텔 경제학 예시에서 결국 예약금이 취소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추가적인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기서 승수효과 말씀하시는데 좋아요. 뭐 재정 지출이 있다고 쳐요. 이전 지출이 있다고 치면 그것이 만약에 소비를 유발하는 부분이 승수효과인 거예요. 원래 소비하려고 결정했던 부분은 승수효과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저 호텔 경작의 순환 보면 원래 예정됐던 지출이 많단 말이에요. 외상값을 갚고. 근데 그걸 어떻게 승수효과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승수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사실 원래 내가 쓰지 않을 것인데 돈이 1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때 비로소 이것도 써야지. 이렇게 추가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죽 대변인.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승수 효과, 특히 이 경제의 순환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와전되거나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돈맥 경화라는 것이 걸려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지역의 경제라든가 이런 경제가 완전히 얼음으로 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의 지출이 필요하고 국가재정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그런 초기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공격을 위한 공격 또 비판을 위한 비판만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승수효과의 개념은 사라지고 결국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이준석 후보의 비판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경제관을 갖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가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고가 가방을 김건희 여사 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오리 기자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남부지검은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거래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통일교 윤모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1,000만 원대 가방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방을 받은 유 씨는 매장을 방문해 돈을 더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유 씨는 지난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지시에 따라 가방을 교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하고 명품 가방도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죠?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수주받게 해달라며 전 씨 측에 명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진법사로부터 고가의 가방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소환해 실제 가방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했던 이창수 서울중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2개월 만인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퇴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합니다. 고심을 하신 끝에 내리신 건지 결정을. 고심이요? 네. 고심 많이 하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부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두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등으로부터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당했고 지난 3월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바로 사표를 낼 생각도 했었지만
명태균 의혹 수사 등 현안을 감안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온 걸로 전해집니다. 중앙지검 명태균 특별수사팀은 지난주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고함은 밝혔고. 두 사람의 사직 예정일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루어지는 수사인데 지금 공수처에서 이 수사 좀 어떻게 진행할 것으로 보세요? 좀 넘어야 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관련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뇌물수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의혹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접대 여부에 있겠죠. 민주당에서 내놓은 사진을 보았을 때는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3명이 찍은 사진만 있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왜, 얼마어치를 접대한 것이냐, 이게 어떠한 청탁이 있었던 것이냐를 밝혀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면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없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 대법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변호사라면 변호사와 판사가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면 어떠한 사건과 관련이 없어도 일단은 직무관리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자료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제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혹 제보자가 이제 공수처의 상황을 진술하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거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공수처에서도 아마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고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에서는 어떤 지금 언론 보도상에서 나온 수준 이상으로 어떤 것들 밝혀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 사진을 제보를 했다라는 분께 아마 이분을 특정을 해가지고 아마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부를 가능성이 높고 과거 라임 사태, 술접대 사건에서도 그 김봉현 씨가 직접 출석을 해서 당시의 어떤 술자리 상황이라든지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시 검사들이 처벌 또는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당연히 내부의 직원이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강제 수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일단은 대법원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자료가 공개한 사진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접대 여부, 청탁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누가, 왜, 그리고 얼마어치를 했었어야 되는가를 밝혀내야 되는데 대법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지 부장판사의 상세한 소명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진 3장을 공개한 이후에 지 부장판사 그 사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번에 입장 발표도 월요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앞서서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지규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수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한 이상 아마 조사가 한 번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면 된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입장 발표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위법행위가 확인이 됐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정직, 감봉
연봉, 견책에 해당하는데 어떤 이때 만약에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접대를 받은 주대와 어떤 그 값에서 그 인원 참석 인원의 네. 숫자를 나눠가지고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어떤 징계 수위가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빼야 된다 이 얘기인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재판 배제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자체 내에서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지규현 부장판사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대법원 자체에서 직무를 좀 배제를 하려면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국민들께 공개한 사진 외에 대법원이 준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만 보았을 때는 어떤 접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직무 배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흉기 난동 사건 벌어졌죠.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진행이 됩니다. 차철남, 왜 중국 형제를 살해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그 두 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1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3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빌려줬었는데 갚지 않아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살해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본인이 밝히고 있고요. 예.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후에 이 차철남 씨가 구속이 된 검거가 된 원인이 되었던 편의점주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세대 임대인에 대한 어떤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밝혀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차철 말씀해주신 그 부분 살인을 저지르고 멀리 도주를 하지 않고 거주지 근처에서 또 어떤 흉기를 휘둘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19일 날 오전에 9시 반에는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전주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시 반경에는 체육공원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건물주를 또 흉기를 휘두른 바가 있거든요. 지금 차철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그리고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무시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살인 사건 이외의 2명의 이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취재진들에게 차철남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답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반응을 보면 그래도 살인 사건을 2명이나 어떻게든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그런 검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정신감정을 아마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판단해봤을 때는 어떤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 보이고요. 그 형제를 살인한 이후에 좀 시간이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편의점주와 임대인에 대한 상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살해 행위 이후에 본인의 거의 그 어찌 보면 인생에 대한 희망을 낳았다라고 보고 오히려 본인에 대한 주변에서의 이제까지 있었던 험담을 하거나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뭐 이러한 본인을 거의 낳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로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러한 비슷한 범행이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국 동포였었고 그분도 어떤 본인의 그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인해서 돈을 잃자 거기에 대한 화풀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부분 사이코패스 감정을 했었지만은 어떤 사이코패스 원인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이틀 전에는 경기도 동탄 호수공원에서 40대 중국 동포가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일이었나요? 예, 이것도 19일 날 새벽 4시경에 동탄 호수공원 근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근처 데크에서 5명의 그 2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중국 동포가 본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민들이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수공원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고 30분 정도 뒤에는 긴급 체포가 되었는데 가방 안에서 흉기가 3자루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주방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쓰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 5명의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니까 5명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은 그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40대 중국인 남성이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의치 않아서 킥보드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는 뭐 우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게 미리 계획한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하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실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싶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도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는데 어렵게 물꼬를 튼 인식 변화가 출산율 재고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새 15% 늘어난 22만 2,412건. 증가폭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혼자인 게 싫은 거죠. 아무래도 같이 살 사람이 있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또 의지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25세에서 49세 남녀 73%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65%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해 지난해보다 인식이 개선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결혼 의향은 1년 만에 9%포인트 넘게 올라 60%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결혼 정년기인 20대 여성의 경우 64%를 기록했습니다. 자녀와 출산에 대한 시선에도 변화가 엿보입니다.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도 좀 예전보다 여유가 좀 생기는 마음이 들어요. 특히 20대 여성의 출산 의향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저출생 극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저출생 극복에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보육이나 육아 지원, 육아휴직 확대보다 출산율 제고를 더 이끌 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네, 거리를 메운 경찰과 구조대 등의 움직임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괴한이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진 테러가 발생한 멕시코시티 도심 현장의 모습입니다. 희생자는 모두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가 피살되는 등 정치 테러가 잇따라 멕시코 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격 테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경찰이 수색합니다. 거리 곳곳엔 혈흔과 함께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멕시코시티 대로에서 시장 개인 비서 등 최측근 인사 2명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괴한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탄 차에 접근한 뒤 차량이 멈추자 10발가량의 총을 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uiero abrazar a sus familias, amigos, seres queridos, compañeras y compañeros. 특히 사건 현장은 대통령궁에서 5km 떨어진 곳으로 당시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이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Primer momento, Omar giró instrucciones para que tengan todo el apoy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de la Subsecretaría. 현지 언론은 여당 소속 시장을 향한 정치 테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베라크루스주에서 시장 후보가 피살되는 등 정치인 암살이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스머프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기네스북에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인 스머프 모임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프랑스 서부의 작은 도시 랑데르노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스머프 옷을 입고 모였는데요. 기존 기록은 2019년 독일 라우크링겐 지역이 보유한 2,700여 명이었습니다. 이날 랑데르노 시장까지 포함해서 총 3,076명이 함께 모여 스머프송을 불러서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정말 유쾌한 세계 기록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도전,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랑데르노가 스머프 모임 세계 기록에 도전한 게 이번이 무려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2020년 첫 도전에는 서류 문제로 실패했고 2023년에는 폭우 때문에 좌절했는데요. 올해는 도전을 포기하려 했는데 스머프 영화 제작사가 지원하면서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82세 노인도 있었는데 덕분에 도시 전체가 유쾌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작은 도시 랑데르노가 마치 스머프 마을 같은 날이었겠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경북 영덕은 35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소만인 오늘도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려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오후까지 산지에 6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를 뿌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이들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